그러면 자, 부동산은 판단해서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 내 형편입니다. 내가 성수동에 평당 700만 원일 때 샀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때 내가 돈이 없었으면 어차피 못 사요. 내 형편과 여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내 통장의 잔고 중요해야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현금 흐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조선시대만 해도 나라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정부 정책이 너무 중요하겠죠. 이거를 게임의 룰을 알아야 움직일 거 아닙니까? 나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눈을 밖으로 떠져 있으니까.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메인 플레이어가 누구냐? 정부예요. 정부는 크게 경제를 안정화도 시켜야 되지만 경제를 성장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장에 살고 있어요? 저성장 시대에 살고 있죠. 근데 물가가 낮아요? 높아요? 높은 상황에 살고 있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에 저성장을 고성장으로 바꾸고 물가는 낮추고 싶을 거 아닙니까? 큰 틀에서는 이 방향 안에서 정책이 나올 거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 최근에 임대업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어디서요? 대출에서요. 이거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임대업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빌딩도 임대업이 있죠. 하지만 이 임대업 대출 잘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기업을 하는 사람이 여기에 파생되는 부동산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무신사 부동산 기업입니다. 지금 여기 무신사 막 붙어 있던데 이 무신사가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부동산 개발 파트를 이제 딱 힘을 줘가지고 성수동에서만 1,500억 이상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제 질문이에요. 무신사가 팔아서 번 겁니까? 자산가치 재평가를 통해서 자산의 가치가 그만큼 커졌으니까 그걸 베이스로 다음 거 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된 거예요. 사고 팔고 하면서 얻는 이익을 갖고 한다고 생각하는 건 진짜 초짜 중에 왕초짜입니다. 사고 팔지 않아야 세금을 안 내죠. 자산 가치만 갖고 이 자산 가치를 기본으로 그 다음 자산을 넘어갈 수 있게 누가 도와줍니까? 금융권에서, 은행에서 도와주죠. 내가 고정 수익이 있는데 이 물건의 자체 담보력도 있고 여기에 사업 계획도 명확하면 80% 이상을 대출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갖고 있는 20%만 얹으면 세계에도 내 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또 리파이낸싱이 가능하겠죠. 근데 내가 고정 수입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로 무너지겠지만 본 사업도 잘 되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PE에서 사모펀드에서 돈 받아가지고 1,000억 이상 그냥 확 땡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신사가 현금 흐름이 좋은 상황에서 개발 사업에 들어와가지고 6개, 7개를 성수동에서 한 거예요. 그때 성수동의 땅값이 부동산 마법학교에도 나옵니다. 막 2000년대 초반에 700만 원 정도 됐어요, 평당. 그리고 2025년에 3억을 찍었죠. 그럼 40배 이상 상승한 거 아닙니까? 나는 갖고만 있었을 뿐인데 40배 이상 상승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2010년도에 들어왔다, 15년도에 들어왔다, 그래도 올랐겠죠. 그러면 자산가치 상승이 됐으니까 내가 거기서 대출 받아서 또 딴 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대출 80% 받아서 들어왔는데 지금 평가해보니까 대출이 20%로 줄은 거야. 이거 완전 다른 시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 기업의 신용과 매출과 하나 더 들어갑니다. 사업계획. 이것만 있으면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월세가 얼마나 잘 나오겠습니까? 여기 공유피스 해가지고 쪼개서 월세 받으니까 이익률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걸 캡레이트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생이 되는 거예요. 내 본업에서 이자를 안 갖다 내도 여기 나오는 월세를 이자 낼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사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뭐가 올라요? 땅값이. 자고 있을 때도 이래요. 머니 네버 슬립스처럼 땅도 네버 슬립스예요. 그럼 땅이 오르는데, 땅을 오르는데 가장 주요한 힘을 땡기는 게 아파트예요. 인근에 있는 고급 아파트가 막 개발이 되면서 작은 단위의 평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파트도 세대 단위의 거래지만 그 세대가 갖고 있는 지분을 파는 거예요. 땅의 지분. 근데 이게 막 올라가 줍니다. 실거래가 생겨요. 그러면은 이게 거래가 실제로 안 돼도 이 감정평가할 때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반영이 되죠.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토지들이 거래가 실제 안 됐다 하더라도 지표가 되니까 자산재 평가를 하면 100억이었던 게 120억, 130억, 140억, 150억 자고 일어나면 계속 오를 수 있다면 대출을 80% 받았다 하더라도 70%, 60%, 50%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뭐가 돼요? 추가 대출이 되죠.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할 때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근간은 뭐가 돼야 되냐면 투자는 사업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업에서 현금 흐름 아닙니까? 매출 대비 영업이익 아닙니까? 이것만 되면 뭘 하게 해준다고요? 내가 영업이익이 있고 비영업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에서 이걸 자산을 투자를 하는 거를 봐줘요, 안 봐줘요? 봐줘요. 왜요? 회사라고 하는 건 자산이 있어야 굴러가는데 안정적이잖아요. 맞죠? 내가 매출이 좀 들러와도 자산이 올라가면 은행 입장에서는 망하진 않겠다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나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이런 식으로 내든 이런 식으로 내든 어차피 내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져야 정부도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제조업이든 어찌됐든 뭐 일반 뭐 무역업이든 이런 패션 사업이든 사옥을 만드는 데는 감세를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일반 취득이 아니라
4억을 살 때는 각종 세금의 면제 혜택을 줘요. 왜요? 부동산 자산의 재평가로 결국 기압이 안정이 되고 기업의 이익도 많아지면 결국 그걸 갖고 어떻게 해요? 재투자해서 계속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파이프라인을 만든 거 갖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세금도 많이 낼 거고. 근데 개인은 어때요? 임대업자는 어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별론데? 약간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배만 배불리는 경향이 있다. 이 돈을 벌었으면 유동화해가지고 또 풀어야 되는데 쌓기만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시니어들이죠. 우리나라 시니어가 무려 4천조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2010년대에 약 2천조 대였던 그 자산이 2024년 5년 되면서 4천조를 돌파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시니어들 그렇게 부자였어? 자, OECD 국가 중에 시니어들이 우리나라 이제 노인들이 빈곤율이 몇 등일까요? 1등입니다. 이상하죠? 아니 OECD 국가에서는 노인이 그렇게 빈곤한 게 1등인데 자산 기준으로는 4천조? 2%가 갖고 있는 게 2%, 2, 3%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2, 3%가 그럼 그렇게 엄청나게 현금이 많을까요? 그건 또 아니죠. 자산의 절대 기준은 뭡니까? 대다수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나라가 무너지면 아예 정말 흔적도 찾기 어려울 정도의 무형자산에 가까운 숫자로 갖고 있는 거예요. 가치를. 물론 실물자산이지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이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왜요? 부동산을 팔아야 이익이 될 거 아닙니까? 상업용 부동산처럼 막 레버리지를 그렇게 갖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뛰어보면 대출이 없어요. 시간 될 때마다 아파트 갭투자로 산 거거든. 전세입자 들여보내서 나 전세 끼고 사가지고 올라가면 또 대출해서 내보내고 시간 지나면 또 이거 대부분 옛날 베이비붐 세대들이 그렇게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시니어예요. 그 사람들만 부자입니다. 그러면 자, 부동산은 판단해서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 내 형편입니다. 내가 성수동에 평당 700만 원일 때 샀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때 내가 돈이 없었으면 어차피 못 사요. 지금 평수동에 평당 3억인데 이걸 어떻게 사? 아, 내가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내 현금 흐름이 되면 사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는 되게 심플합니다. 아이, 싸게 살 거리 아니에요. 싸게 살 수 있었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됐었어야 사는 거예요. 자, 지금도 뭐 사러 가면 그런 얘기 합니다. 아, 이거를 내가 사는 게 싼 거야? 좀 시세보다 싸게 잘 사는 거야?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싸게 되팔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겠습니까?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겠습니까? 두 번째, 개인이겠습니까? 회사겠습니까? 일개 회사가 낫겠습니까? 기관이 낫겠습니까? 결국 구매력이 큰 고객을 만나기 위한 상품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파트 시행부지 같은 게 사람들 다 이렇게 명도하고 철거하고 되팔면 큰 이익을 버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아파트 만들어서 파는 건설회사들은 더 큰 이익을 버는 거고요. 이건 빅브라더들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나는 그 꿈을 갖고 창업을 해도 되겠지만 저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 내 형편과 여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내 통장의 잔고 중요해야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현금 흐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식이에요. 우리가 AI 시대에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좀 비유로 얘기 설명을 해볼게요. 젠슨 황이라고 알죠? 젠슨 황 모르면은 좀 그래요. 이재용 회장님보다 더 유명한 분이에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AI하고 사람이 싸우는 시대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다. AI하고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고 AI를 사용하는 사람하고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싸우는 거다. 이해됩니까? 이건 정보의 비대칭 얘기잖아요. 그리고 AI를 사용하면 당연히 효율이 좋아지겠죠. 자, 그럼 부동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에서 뭘 공부해야 돼요? 부동산에서도 AI를 공부해요. AI를 할 줄 알면 기본적으로 프로테크 사이트들 들어가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방식이나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규모의 경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임장도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부동산을 계속 바라만 보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냐면 AI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 PC를 켜서 네이버 딱 열어놓고 내가 이걸로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를 보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시장의 환경이 변하는 걸 느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웹 2.0 시대입니다. 웹 2.0에서 3.0으로 넘어가면 밑에 베이스가 중앙화에서 탈중앙화로 넘어가고 블록체인 베이스로 넘어가면서 이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바뀌고 그리고 이제 개인과 개인의 거래가 엄청나게 활성화될 겁니다. 거래의 수단도
캐시가 아니라 교환 수단이 가상자산이 막 들어올 거고요. 이게 3.0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웹 3.0으로 넘어갔을 때 가장 이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바뀔 거는 뭐냐? 부동산 투자가 글로벌화되는 겁니다. 해외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부동산 이렇게 막 검색해서 투자하는 게 엄청 쉬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환경이 바뀐다고요. 우리도 해외 부동산 투자가 쉬워지고 해외에 있는 분들 얼마나 케이팝 사랑하고 한국 좋아합니까? 이런 분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도 너무 쉬워진다고요. 중국인들이 투자했고 베트남 사람들이 투자했고 호주 사람도 투자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한국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 투자를 하죠. 점점 더 치열해질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또 기회의 땅이 어딘가 또 봐야겠죠. 부동산 투자를 보려보는 시장 자체가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US 테더를 쓴다고 생각을 합시다. 지금 우리가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외국인 노동자 쓰시는 분들은 한국 통장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이거 환전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 US 테더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가 가상자산을 법인에서 이렇게 투자하고 갖는 게 합법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그 전년도부터 테더로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 분들이. 근데 US 테더는 미국 국채랑 연결돼 있고 스테이블 코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랑 이제 이게 제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이 돼서 테더로 한국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STO 때문에 열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싸든 비싸든 사는 거예요. 목표예요, 목표. 나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고 싶어요. 한강 보이는 아파트 하나 갖고 싶어요는 목표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목표니까 100억이든 200억이든 하는 거예요. 아니, 내 목표에 가성비가 어디 있습니까? 가심비지. 심지어는 내가 하겠다는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기업을 만들 거예요. 꿈의 크기가 가성비가 어디 있습니까? 청하면 하는 거죠. 그죠? 아, 난 실용적으로 경기도권이나 이런 외곽에 나가서 나는 집에 뭐 한 5억 정도 들여가지고 자가 마련해서 멋있게 살고 싶다. 땅 있는데 뭐 정원도 있고 자기 가치잖아요. 하면 되죠. 나는 직주 근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꼭 직장이 강남에 있으니까 강남에 땅을 사야겠다. 그럼 자기가 하면 되죠. 그거는 그냥 하면 돼요. 뭘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기 꿈의 크기에 맞춰서 돈을 버시면 됩니다. 다양하게. 그런데 투자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할 거냐,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거냐, 직접 투자를 할 거냐, 간접 투자를 할 거냐, 한국에 있는 투자를 할 거냐,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할 거냐. 조금 더 쉽게 가볼게요. 우리 서학기미들 많죠. 미국 주식 한 주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아니, 애플, 테슬라, 팔란티어 대부분 투자 안 하나요? 하죠. 근데 그게 어려워요? 아니죠. 그냥 앱 열어서 하면 되죠. 부동산 투자도 그런 날이 온다. 왜 한국 부동산에 유망하다고 보느냐? 전세 때문입니다. 전세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가 낮아요? 월세가 낮아요. 그럼 만약에 전세가 무너지면요, 월세가 올라가겠죠. 그럼 월세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요? 매출이 올라가죠. 임대주택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아, 이거 100억짜리 집인데 80억에 전세 갖고 있어봐야 80억에 연계금리로 환원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익률이. 그런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다 환원해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 시장이 없죠. 잘. 왜 없어요? 아니, 전세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월세가 올라가겠죠. 그럼 지금 받는 월세 이익보다 한 몇 년 지나면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임대주택에 투자하겠다고 사모펀드들이 들어와서 막 날리고 막 시니어 부동산 이쪽에도 투자하겠다, 레지던스 투자하겠다. 왜요? 지금은 보증금을 비싸게 받고 월세를 작게 받는데 이게 이제 막 커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뭐다? 임대주택 시장. 앞으로 임대주택 시장이 이제 커질 거다. 근데 그걸 내가 애매한 사람들, 지식도 부족하고 난 잘 몰라요. 그냥 리츠 하세요. 리츠, 누가 그런 얘기 하면 이 얘기를 꼭 귀담아 들으세요. 아, 이거 원금 손실했던데 2020년에 상장했던 것보다 이만큼 줄었던데, 그러니까 내가 원금이 빠지는데 배당만 해준다고 내가 원금이 줄고 있는데 바보 아니야? 아니야. 리츠는 원래 모든 주식도 마찬가지고 10년 주기로 보는 거야. 10년 주기로. 그게 원금 손실이 나는 게 정말 드물어. 근데 너는 계속 배당 받았잖아. 그럼 배당 받은 거하고 이거하고 썸에서 생각해봐야지. 그럼 이익률이 몇 프로인지. 근데 너 부동산 투자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낫지 않아? 그래도 내가 나중에 돈 모으면 부동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한 주, 두 주 갖고 있으면 관심을 가질 거 아니야. 뭘 보라고? 아까 찍어줬잖아. 데이터 센터 관심 있게 보라고.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민국 이 데이터 센터가 없으면 안 된다고. 이 발전소 같은 거야. 이거 데이터 센터 무너지면 쉽게 얘기해서 AI가 안 돌아간다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앞으로 시대가 AI 베이스로 바뀔 거면 AI하고 연결돼 있는 부동산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근데 그게 막 수천억, 막 수백억인데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 아니야. 이런 애들이 자산 유동화를 이미 리치에 해놔서 지금 당장도 이 영상 보는 이거에도 끝나고 나서 바로 열어보면 바로 투자 시작할 수 있어.
그래서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한 주라도 부동산 리츠에 투자하면서, 그러니까 부동산 리츠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나라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튀가 잘 안 돼. 국가에서 공모 리츠거든요. 그 리츠의 덩어리가 다 4천억, 5천억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막 망할 수가 없어. 갖고 있는 형들이 다 빅브라더야. 갑자기 이런 거 짓다가 시행사 막 유치권 들어오고 이런 게 참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당연히 하는 게 나아요. 경제의 관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산관리는 위험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럼 뭐만 기억하면 돼요? 63 하나만 분석하면 돼요. 63 하나. 이거 외워. 63 하나 기억해. 63 하나가 뭐예요? 안전자산 60%. 근데 그거보다 조금 위험, 이제 모험자산이 한 30%. 그리고 완전 위험한 거 한 10%. 그러니까 10%는 날려도 할 수 없어. 하지만 60%가 방어를 해주잖아.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10%는 뭐 하면 되겠어요? 코인 하죠. 코인 할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도 거의 안전자산 아닌가요? 사실은 터지면 터져라 하고 잡코인 넣을 수 있죠. 포트폴리오를 짤 때. 그러면 한 30%는 뭘 넣을 수 있어요? 저라면 리츠 넣겠어요. 왜? 망하진 않잖아. 내가 주식은 잘 모르는데 망하진 않아. 그럼 나머지 60은 뭐 넣겠어요? 주식 넣으면 되죠. 어떤 주식 넣어요? S&P 500 넣으세요. 나는 국내 주식은 잘 모르겠더라. 할 거면 국내 금융 쪽의 주식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국내 금융 쪽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애플이 망하겠어요? 테슬라가 망하겠어요? 팔란티어가 망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은 그냥 미국 쪽 하시는 게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건 제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투자 전문가 이런 거 권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물어봤으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부동산 불패 이제 끝내야 된다, 이거에 되게 함축된 내용이 뭐냐면, 부동산 갭 투자, 아파트 부동산 갭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투기 세력은 내가 처단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시장이 좋아진대. 그러면 그 시장 투자하면 안 됩니다. 나왔으니까 하나 찍어드릴게요. 앞으로 뭐가 잘 될 것 같아요? 저라면 반갑습니다. 저는 서태양입니다. 본명은 서동원이고요. 필명이 서태양인데요. 서태양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책을 2번 냈습니다. 서울의 주택의 임대 트렌드 리포트라는 책의 대표 저자로 책을 한 번 냈었고, 그리고 이번에 나온 운의 메커니즘이 2번째 책이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작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소통에 대해서는 좀 능한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발이라는, 부동산이라는 테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대입 정책도 보지 않습니까? 대입 정책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이제 수능 이런 체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대입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걸 바꿔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방향은 어느 정도 보지만 그때그때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지만 교육은 100년지 대계 아닙니까? 어떤 방향이나 방법이 있다고 갑자기 막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유도가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부동산 불패 이제 끝내야 된다, 이거에 되게 함축된 내용이 뭐냐면, 부동산 갭 투자, 아파트 부동산 갭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투기 세력은 내가 처단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아파트 갭 투자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투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한테는 빨간불이지만, 대다수의 사람한테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6억 규제 나왔죠. 이 6억 규제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강남 3구하고 좀 용산 이런 데를 타겟되고 있죠. 근데 강남 3구 용산이 일반 시민들이 살 수 있을 정도의 보편적인 가격대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 크게 2가지로 분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원주민들. 원래 강남이 뜨기 전부터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 돈을 많이 벌어서 들어간 사람들. 최근에 뭐 APR 대표님이 저기 성수동에 펜트하우스 290억에 뭐 전액 현금 매입, 이런 거는 엄청나게 자기가 돈을 벌어서 산 거지 갭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파트를 대출을 끼고 전세를 끼고 들어가서 옛날 방식으로 갭 투자하는 거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자꾸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야기되고 또 주변 환경에 안 좋게 영향을 주니까 정부에서 일단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부동산 불패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산을 구분하면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이 있고, 금융자산 안에도 가상자산이 또 새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자산을 갖고 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자산을 특히 주거에 한정해서, 주거가 안정이 돼야 사회가 안정이 되는데 자꾸 주거 시장을
시장을 뒤흔드는 갭 투자 세력을 처단하겠다라는 식의 저는 이제 방향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게 갭 투자밖에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도요, 상업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상업용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에 상장하듯이 아파트는 가격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투자하기 쉽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더 큰 매력이 뭐예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있는 전세제도입니다. 보증금 안고 대출 끼면 내 돈 얼마 안 넣어도 들어가서 시세가 오르니까 돈 벌겠다. 정말 1차원적인 비즈니스.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전국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주요 지역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요 지역이 너무 올라가니까, 아파트 한 채가 20억 하던 게 70억 가니까 이 너무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여러모로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쪽을 누르면 풍선효과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돈이 돌아야 되는데 한쪽을 누르면 어디가 풀리겠어요? 주요 지역 말고 남은 지역은 오히려 내가 실거주할 부동산을 사는 거는 더 쉬워지고 있고, 투자도 그렇게 허들이 높지 않아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끝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파트 갭 투자 투기 세력이에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50개, 100개도 갖고 있고요, 200개, 300개도 갖고 있어요. 여기서 또 문제가 됐던 게 뭐가 있습니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규제 대상이 안 돼요. 1세대 2주택인지 3주택인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대출을 어디서 받아옵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받아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 투자할 때 우리나라 은행에서 받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돼요? 최근에 반포에 원베일리인가? 거기 최고가로 사신 분도 우즈베키스탄 분인가? 해외 분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강남의 아파트, 특히 서울에 있는 아파트 주거에만 투자하는 해외 분들이 100개국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향 안 받고 막 주워 담아요. 이런 부분들도 규제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요?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예요. 경제가 안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의식주 중에 주거 부분이 안정이 돼야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잡아나갈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이전 정부에서 너무 이 부분들이 열려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또 추가로 규제가 나올 거라고 봐요.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거 6억 규제 맛보기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최근에도 이 규제 나오고 나서 잠실의 아파트 국평이 더 올랐어요. 그게 찍혔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상대적인 어떤 뭐 박탈감을 느끼고 이제는 부동산 투자가 망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막 틀렸다, 이렇게 느껴야 됩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좀 더 편하게 얘기해 봅시다. 서울대학교하고 연고대에 못 가면 다른 대학은 없습니까? 우리나라 기준에서는요. 글로벌 기준에서는 하버드 아이비리그 아니면은 뭐 딴 대학은 대학도 아닙니까? 솔직히 내 성적 갖고 거기는 사실은 원래 상관이 없었던 확률도 높지 않나요?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체 인구, 전체 아파트에서 또 주거용 투자 시장에서 이쪽 시장을 배제한다고 해서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언론 플레이이고, 그냥 이거는 클릭커버를 좋아하는 이쪽으로 돈 버시는 분들이 막 유튜브에서 떠드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강남 3구 빼고요, 용산이나 그쪽 한남이나 이쪽 지역 빼고요, 나머지 지역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에 기회가 없겠습니까? 아파트가 비싸면 신축 아파트가 비싸지 구축 아파트가 비쌉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주거만 정말 내가 타겟팅으로 본다고 하면 빌라는 왜 안 됩니까? 상업용 부동산으로 꽁합 빌딩으로 지어가지고 내가 위에 들어가고 밑에 내가 월세 받고 이 시장이 아예 무너졌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 질문에서 이 시장이 좋아진대, 그러면 그 시장 투자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면. 이 시장 나빠진대, 사실 거기에 기회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부동산 불패 이제는 끝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가 아니고, 살아남는 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 문제가 있냐? 투자하는 방식과 방법은 달라져야 된다. 우리가 상승장일 때요, 막 경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낫습니까? 채권에 투자하는 게 낫습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답을 못해요. 경기가 좋을 땐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주식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경기가 막 안 좋아요. 그러면 어디 투자해야 됩니까? 바보가 아니면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 아니면 하나라니까요. 채권이에요. 맞죠? 잘 될 때는 주식, 안 될 때는 채권. 이 기본 논리라도 있으면.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텀이 긴 롱텀 비즈니스예요. 부동산을 단타로 치고 빠진다? 이건 경매밖에 안 돼요. 시절이 어려우니까 경매 대기가 막 나오는데, 경매 상품은 이미 한 번 걸러져서 나온 거예요. 상품이 좋은 상품이라면 돈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기 전에 잡아챘겠죠. 우리가 경매로 나오는 극소수의 좋은 물건들은 상속이나 증여 이슈로 공동 지분권자가 현금화하기 위해서 나온 경우 빼놓고는 하자가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이런 표현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침수차예요. 침수차 사고 싶어요? 전문가라면 살 수도 있겠죠. 이거 고치고 이거 고치고 이거 고치면 다 마무리해서 팔 수 있겠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침수차
좀 꺼려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에도 하자가 있으니까 싼 거예요. 근데 그거를 뛰어들어서 하겠다고요? 전문가도 아닌데? 그건 좀 리스크가 좀 크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동산 불패 이제는 끝내야 된다는 이재명 정부 시장에서 앞으로 어떤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자기 실력에 일단 맞게 봐야 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전 리츠 시장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리츠라고 하는 건 부동산을 공모를 해서 나라에서 과대해서 관리를 하고 배당을 해주는데요. 월 배당률이 보통 5, 6%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연 6% 이상의 배당을 해줄 수 있는 상품 중에 회사는 갑자기 망하면 주식이 빵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 자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놓고 가게 되면 마이너스 나기가 되게 힘든 구조입니다. 연배당을 내가 월배당이든 분기배당이든 6%씩 받는다? 나쁜 투자 아니겠죠. 그러면 이런 것 중에서 나왔으니까 하나 찍어드릴게요. 앞으로 뭐가 잘 될 것 같아요? 저라면 데이터 센터에 주목할 것 같습니다. 모든 AI 기업이 데이터 센터가 없으면 그냥 셧다운이에요.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AI, 앞으로는 AI가 이 전환을 시킨다는데 막 얼마 전에 테슬라가 엊그젠가 삼성에 22조 반도체 발주하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 모든 원동력이 뭡니까? 데이터 센터. 근데 데이터 센터가 짓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주변에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 뭐에 주목해야 됩니까? 희소 가치에 주목해야겠죠. 이 데이터 센터를 담고 있는 리츠들이 망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안 높겠습니까? 저는 안 높다고 봐요. 왜요? 데이터 센터는 계속 생길 텐데 만드는 게 쉽지 않을 테니까. 미국에서도 왜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막 한 주에 뭐 일정 부분을 막 영상 보고 사진 보면 막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주에 투자하면 되잖아.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요즘에 간접 투자가 너무 쉬워졌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으면 어디 투자하면 돼요? 리츠에 투자하면 돼요. 근데 리츠 수익률 우리나라 조금 약할 것 같다고요? 그럼 미국 쪽 봐서 리츠에 또 투자하세요. 해외 리츠 많아요. 그럼 누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식 잘 모르고요. 원금 소실의 위험이 있는데 어떻게 투자합니까? 세상의 투자 중에 원금 소실의 위험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실력을 좀 더 쌓으면 그 다음부터 뭐가 할 수 있겠어요? 직접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경기 부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기업 투자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디에 부동산이 좋은 영향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상업용 부동산이죠. 오피스가 됐든 상가가 됐든 상가 좀 불안한데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 같은 거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하나 더 찍어드리면 앞으로 뭐가 나올 거냐면 가상자산으로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릴 겁니다. 그게 바로 STO예요. 스테이블 코인 얘기 많이 들어봤지만 STO 이게 뭐야 할 수 있잖아요. STO는 이미 토큰 증권이라는 이제 그 분류로 해서 수년 전부터 계속 이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오고 있고 미국이랑 두바이에서는 STO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TO를 쉽게 설명드리면 리츠 같은 건데 그거를 가상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성수동 빌딩 같은 거를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투자하려면 비트코인을 환전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쓸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잖아요. 가상자산이 국내에 들어와 있지 않고 해외에 있는 것만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게 140조가 넘어요. 그런데 그 140조를 유동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 부동산 투자하면서. 그게 STO예요. 그래서 지금 STO가 상업용 부동산 중심으로 해서 열릴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상자산 스테이킹 해봐야 얻을 수 있는 이익이 ICO,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의 상승 이외에는 없었다라고 하면 이 상승 외에도 넣어놓으면 부동산의 이제 가치 상승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열리는 거죠. 이게 STO예요. 이재명 정부에 연결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STO도 이제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놓고 봤을 때 자, 정부의 정책, 금융 정책, 그다음에 세금 정책 요 세 가지가 부동산과 직결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인데 여기 안에서 이제 이 금융 안에 가상자산이 이제 세금과 정부의 정책과 맞닿아서 하나의 트랙으로 떠오르면 저 같으면 내가 갖고 있는 가상자산으로 실물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리니까 관심 있게 뭐를 해야 된다? 이재명 정부 시장에서는 공부를 하면 돈 벌 수 있는 시장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유튜버로 성공하고 싶대. 그럼 외모에 투자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화술에 투자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얘는 작년에 창업했는데 지금 매출 100억 한대. 나 20억도 안 되는데 어떻게 100억 해? 대다수의 부자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질량. 금액이 한 100억만 넘어가도 통제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부자가 되고 싶고 그래서 부자 상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수준을 맞췄을 때 그 부자들이 교류하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부자들은 겸손합니다. 왜 겸손한 줄 아세요? 디폴트 값을 여기서도 선으로 보지 말고 악의 값으로 오라고요. 왜 대다수의 부자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생존 전략입니다. 왜요? 훅 갈 수 있으니까. 10억 부자랑 100억 부자랑 1000억 부자랑 1조 부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금액이 한 100억만 넘어가도 통제가 안 됩니다. 500억, 1000억으로 가긴 가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가 안 되고 돈이 나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훅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막 의시하고 막 잘 나가고 플렉스하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100억을 가지면 1000억 갖고 싶고요. 1000억 가지면 1조 갖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근데 내가 100억짜리 사람들이 50억, 10억짜리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의시될 수 있지만 내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면 쪼그라들죠. 근데 내가 누굴 만날 줄 알아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거예요. 왜? 더 성장하고 싶으니까. 두 번째, 타겟이 되면 불편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돈이 없어? 이 정도는 다 있는 거 아닌가? 이걸 개그 프로에서 했을 때는 웃지만 실제로 사람 만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재수없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 제대로 돈 번 거 맞아? 누구 눈탱이 치고 막 해가지고 안 좋게 돈 번 거 아니야? 안 좋은 생각을 하겠죠. 근데 SNS에서는 이 안 좋은 생각이 현실처럼 막 워딩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이 사람이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레퓨테이션, 평판이나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의 전반적인 컨디션에 악영향을 끼칠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왔어요. 자, 부자는 압니다. 어떻게 해야 적이 좀 적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는지를 압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통 뭐를 해요? 마음 수양을 많이 해요. 마음 수양을 하려니까 보통 뭘 찾아요? 종교를 찾아요. 근데 종교를 가서 보니까 너 어차피 죽고 있는 동안에 열심히 잘 살아라. 불교에서 얘기하면 업을 소멸시켜라. 그러면 업을 소멸시키려면 이 땅에서 뭐를 해야 돼요? 복을 지어야 된대. 근데 그 복이 대부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오타니라고 있어요. 유명한 야구선수죠. 그 오타니가 취미가 휴지를 줍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걸 이제 운을 줍는다고 생각하고 했다고 칩시다. 그럼 휴지를 줍는 이 행동이 전체 생태계에서 놓고 봤을 때 필요한 행동입니까? 안 필요한 행동입니까? 필요해요. 왜요?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걸 선의 디폴트 값으로 놓고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마음이 착하니까 부자가 됐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악의 디폴트 값으로 놓고 보면 리스크 관리를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저 자리까지 갔구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그 운은 어디서 오는 건가? 결국은 리스크 관리에서 오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 적을 적게 만들고 그리고 이 생태계에 필요한 존재가 돼서 하늘에서 오는 운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적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이거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갔냐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갔기 때문에 열심히 했다고 보는 거냐 요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그냥 뭐 껄렁껄렁하고 덜렁덜렁한데 막 하버드 다닌대 예일 다닌대 저게 가능해? 거기는 공부 안 해도 잘 갈 수 있나 보지?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천재이거나 아니면 너 모르게 공부를 엄청 했거나잖아요. 그러면 부자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겉보기에는 날로 먹은 것 같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하지 않다. 세상을 겪어보면 겪을수록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두 번째, 복은 이 생태계에 필요한 사람한테 옵니다. 그랬을 때 나눌 수 있거든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순환의 원리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어떤 이제 안 좋은 행동을 하면 업보가 되죠. 그럼 부채 같은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 운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생존 전략에서 오는 거고 그 생존 전략 중에 조금 더 구체화해서 보면 리스크 관리에서 오는 거고 그 리스크를 관리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부자들이 건강할 확률이 높을까요? 건강하지 않을 확률이 높을까요? 건강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요? 건강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자, 부자들이 저녁 술 접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술을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냐가 아니라 자기 의사결정권이 있냐 없냐 상대한테 있냐 나한테 있냐. 저는 술 담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저를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술 담배를 안 하는 방향 안에서 저한테 접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술을 담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 접대를 해야겠죠. 그런데 술 끼고 여자 끼고 담배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끼고 막 하다 보면 내가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냥 진짜 차 마시는 거 좋아하고요. 뭐 다도를 하고요. 만나서 얘기해봐야 그냥 찻집에서 차 마시는 거밖에 안 해요. 비즈니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리스크가 큽니까? 아니면 아까의 리스크가 큽니까? 그럼 나는 이제 느끼는 거죠. 내가 지킬 게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 한철이거든요. 내가 뭘 취미도 한철이고요. 내 돈을 지키고 내 조직을 지키고 내 미래를 지키려면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 존중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막 맘대로 행동하고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그럴 상황 아닌데도 막 막대하고 그러면 결국 그게 뭐가 됩니까? 녹음이 되든 위험에 노출이 되고
그 유흥을 좋아하면 그런 데를 꼬여내서 또 위험에 노출이 되고, 근데 그런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내가 이거를 제대로 지켜야겠다라고 마음이 들면 안 하겠죠. 안 하는 걸로 안 끝나겠죠. 더 큰 돈을 벌고 싶으니까 더 큰 기회를 찾고 더 큰 운을 찾겠죠. 그러면 하늘에서 봤을 때 예쁜 짓을 해야겠죠. 그래서 기부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내 시간도 남을 위해서 좀 재능 기부도 하고, 그게 남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악의 디폴트 값에서 보면 그게 남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서 부자 된 게 아닐까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사적인 만남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재수없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사람이 되게 괜찮더라, 저 사람은 되게 사람이 됐더라. 근데 이거를 악의 디폴트 값에서 놓고 보면 저 새끼 저렇게 관리해가지고 돈 벌었네, 부자 됐구만, 똑똑하네. 똑같은 걸 보고 얘기해도 엄청나게 다르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머리에 팍 박히게 전략을 세울 때,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운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제가 운의 메커니즘에 썼죠. 운은 감지하고, 그러니까 탐색을 해서 감지하고 선택을 하고 그거를 관리를 해서 결국은 이뤄내는 거라고. 언제까지? 루틴으로 계속 반복해 나가면. 자, 제가 예를 들어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칩시다. 단순한 거예요. 그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내가 어찌됐건 노출이 사람들한테 많이 돼야겠죠. 옛날에는 매스미디어에 나가면 노출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SNS에서만 노출을 잘해도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가 열심히 SNS에 저를 올려요. 그 속도가 빠르겠어요? 뭐 신사임당이나 그런 유명한 채널에 몇 번 나가서 인플루언싱이 되는 게 빠르겠어요? 당연히 그게 빠르겠죠.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대로 가겠죠. 노출이 되겠죠. 친해지겠죠. 이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얻겠죠. 거기서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신사임당이 나오는 채널에서 자기가 어디 산다라는 컨텐츠를 봤어요. 알고리즘에 떠서. 그건 어떤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신사임당 컨텐츠를 계속 보다 보니까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침 그 사람이 가는 데가 내가 가는 데랑 비슷해. 그러면 내가 만약에 비슷하지만 비슷한 걸로 안 끝나고 아예 거기를 가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A 스포츠 클럽을 다녀. 근데 갑자기 A 스포츠 클럽 등록하는 거지. 그리고 저 구독자인데 사인 한번 해주세요 로 갈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낼지. 그래서 지인으로 관계가 맺어진 다음에 이렇게 채널에 나오는 거하고 콜드메일 보내서 그 채널에 나가는데 얼마예요 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운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창출해 나가고, 그 다음에는 저는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타인의 운에 올라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타인의 운에 올라타는 건 뭐냐면요, 단순합니다. 가장 많이 연락하는 사람 10사람을 차트로 쓰는 거예요. 엄마 아빠 다 포함해서요. 내 핸드폰에 제일 연락 많이 하는 사람, 그 중에 부자들이 몇이나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이것도 밸런싱을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60%는 나보다 나은 사람과 교류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좋은 기운이 나한테 묻어오고요. 심지어는 아까 내가 신사임당이랑 친해지면 신사임당이랑 같이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난 신사임당을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즈니스를 했을 때 난 좀 더 빨리 성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신사임당이 나한테 귀인이었다고.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이렇게 빨리 알려질 수 있었다고. 근데 이 모든 설계를 내가 했다면, 악의 디폴트 값으로 가서 보시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설계했으니까 이뤄낸 거예요. 선의 디폴트 값으로 보면 나 기억도 못했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 근데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악의 디폴트 값으로 얘기할까요? 선의 디폴트 값으로 얘기할까요? 당연히 선의 디폴트 값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흑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기본적인 모든 성공의 이면에는 흑화가 있습니다. 정말 나 이거 아니면 죽어버릴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 간절함과 절실한 마음으로 딴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오는 거지. 열심히 했는데 안 됐네, 할 수 없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성과를 내겠습니까? 근데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한 사람들이다? 성과를 낸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악의 디폴트 값으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냐? 우리가 있는 환경이 정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 책에 썼는데, 공간하고요, 내 주변 사람을 바꾸시면 됩니다. 멘토링 받는 친구 중에 부자랑 관련된 비즈니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읽고 갑자기 살던 집을 빼서 고시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출을 막 극단적으로 줄이고 정말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벌고 싶다. 저를 딱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막 하길래 제가 한마디 딱 했어요. 세이노는 뭘로 돈 벌었죠?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부자 상대하는 이런 비즈니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부자는요,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영업을 해도요, 영업 잘해가지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그래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랑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본인이요, 사람인데요, 사람은 약간 화선지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빨간 거 옆에 있으면 확 빨개지고요, 까만 거 옆에 있으면 확 까매져요.
그런데 내가 주변에서 보는 그 사람이요. 내가 뭐 잠만 자고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풀어서 집에 들어가서 쉬고 아침에 또 나오고 하는 이 일련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요.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찌들려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 다음에 그 환경이나 분위기가 내가 익숙해져서 이 톤 앤 매너나 TPO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몸에서 배어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다고 보는데 본인이 만나는 그 부자들을 만났을 때 그게 그 사람들이 그 고객들이 혹여라도 불편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부자가 되고 싶고 그래서 부자 상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수준은 맞췄을 때 그 부자들이 교류하고 싶지 않겠어요? 조금 더 흑화해서 얘기해 볼게요. 디폴트 값을 악으로. 야, 급이 돼야지 좀 말이라도 섞고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 밥을 먹는데 우리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게 뭐 고기 쓰는 방법도 모르고 그럼 고기 사주기도 애매하고 내가 잘라줄 수도 없고 맛있는 것 좀 먹으러 갑시다. 뭐 한우 뚝불 먹으러 해. 뚝불. 난 미슐랭 가고 싶은데 한우 뚝불만 얘기하고 답답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보고 들은 게 있어야지. 가서 사 먹지는 못해도 공부는 했어야지. 근데 최소한의 내 환경 자체가 나랑 비슷하게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성장 인자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로 가야지. 그럼 좋은 학교는 왜 가냐? 아니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 옆에 성장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자극받고 열심히 하려고 가는 거 아니야? 아니면 독학하는 게 낫지. 최소한 고시원은 아닌 것 같지 않아? 그럼 어디요? 그건 네가 알겠죠. 근데 적어도 나는 사람들이 항상 표정이 밝고 행복하고 좀 기쁨에 차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계속 봐야 나도 좀 그래도 그러니까 럭셔리하고 좋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공간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좀 가득 차 있는 곳이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그 환경이나 풍경도 내 비전을 좀 가질 수 있는 데가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석촌호수 앞에 이사 왔어요. 석촌호수 앞에 오피스텔로 왔는데 월세만 따지면은 고시원도 한 40, 50 되거든요. 여긴 한 7,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못 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를 붙잡고 있었던 건 뭐예요? 아,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어때요? 밑에 석촌호수를 오가는 사람들 표정 보면 대부분이 다 평화롭거든요. 즐겁거든요. 런너들도 대박 많아요. 새벽에도 뛰죠. 밤에도 뛰죠.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돼요? 나도 나가서 뛰고 싶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환경과 여건, 그 공간을 바꾸면 일단 마인드셋의 디폴트 값이 좀 바뀝니다. 자, 자기가 유튜버로 성공하고 싶대. 그럼 외모에 투자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화술에 투자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밥을 싼 거 먹더라도 그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운의 확률을 높이려면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공간으로 찾아가야 되고요. 근처라도 가야 되고요. 그 다음 뭐예요? 사람을 바꾸셔야 돼요. 자,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야겠죠. 근데 직장인들로 가득하고 나는 사업을 해요. 그럼 어떤 얘기예요? 늘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늘 이해 못하겠대. 그러면 나는 스스로도 그럼 물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만났더니 얘는 작년에 창업했는데 지금 매출 100억 한대. 말이 돼? 야, 너 어떻게 100억 하는데? 나 20억도 안 되는데 어떻게 100억 해? 그냥 하니까 되던데? 어떻게? 성수동에서 지금 나 빵 팔고 있는데 소금빵 팔아가지고 한 달에 5억씩 팔아? 그 매장 몇 개 했어? 이렇게 됐어. 그래? 소금빵의 원가가 도대체 얼만데? 이럴 기회가 조차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나가기 바쁘고 밤에 들어오면 자기 바쁜 사람들이 사이에 있으면 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어떤 컨디션에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있는 공간이 내가 원하는 공간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맞는지. 그러려면 최소한 뭐는 있어야 된다? 나처럼 성장하려고 애를 쓰는 애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내가 이 단계에서 누리고 가야겠다는 그 공간이 제가 볼 때 맞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허들이 높지 않습니다. 어떤 허들이 높아요? 고급 아파트는 가는 게 많이 어렵죠. 하지만 오피스텔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는 데로 가시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잘하는 애들이 있는 데로 가시고 이 환경에서 너무 자기를 짓누르지 마라. 왜냐? 옛날의 성공 방식과 지금의 성공 방식과 미래의 성공 방식은 아예 다르다.